언더스토리 문학의 자기 증명, 보물찾기와 숨바꼭질. 어린 시절 야외로 소풍 가는 날이며 어김없이 보물찾기 시간이 돌아왔다. 그런데 보물찾기라는 말이 주는 비밀스러운 설렘이 내게는 도무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할 수 있다면 손을 들고 퇴장하고 싶을 만큼 그 놀이가 싫었다. 알고 보면 조악하기 짝이 없는 보물에 대한 냉소는 아니었다. 연출된 그림에 순응하기 싫은 치기 섞인 반항도 아니었다. 그건 차라리 막막함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연함이 주는 불안감에 나는 쉽게 휩싸였다. 이제 그만. 선생님이 외칠 때까지 나 혼자 빈손이면 어쩌지? 누군가는 우습다 할 쓸데없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우게 해주셨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의뢰 한두 개의 보물은 찾기 마련이었는데도 시작하는 순간의 암전 상태는 끝내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남았다. 더 이상 보물찾기를 하지 않을 때쯤에야 그것이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막막함과 막연함, 그것은 보물찾기의 본질이었다. 보물찾기 구조는 비대칭적이다. 숨기는 사람은 자신이 숨긴 것을 알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한다. 보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숨긴 사람에게서 그것이 보물인지 아닌지 승인받았으므로 찾기는 비로소 종결되고 모험의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놀이가 전적으로 숨기는 사람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어떤 보물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물은 놀이에 참여한 사람이 찾아낼 때 비로소 실체하는 보물이 된다. 보물은 당연히 발견될 수 있지만 얼마만큼의 보물이 발견될지,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획득률에 도달할지는 발견자들의 의지와 우연히 만들어내는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물찾기란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공통의 약속을 근거로 숨기는 자와 찾는 자가 불확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미결정 상태의 놀이다. 한 사람의 설계에서 시작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 완성되는 돌발적인 놀이, 어쩐지 익숙한 구조다. 문학작품을 두고 창작자와 독자 또는 비평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이와 다르지 않다. 문학성에 대해 생각할 때쯤 종종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순간의 암전 상태를 경험한다. 무엇을 찾아야 하지? 어떤 걸 발견해야 하지? 이른바 문학성은 역사적 진실처럼 축적된 과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은 문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다. 미학이 만약 과거가 남겨놓은 사실에서 비롯된다면 문학성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숨바꼭질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숨바꼭질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분명함으로 찾아야 할 대상도 뚜렷한 놀이다. 막연하고 막막한 순간, 내 경우로 말하자면 암전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 분명한 놀이, 분명한 것은 과거다. 반면 현재는 언제나 지나가고 있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리고 문학성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보이지 않은 채로 잠복되어 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보물찾기, 문학성은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움직임을 잠깐 멈춰 세우는 행위가 아닐까. 불확실하게 존재하는 현실성을 발견하는 데서 문학성에 대한 탐색은 시작된다. 현재성은 문학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학성을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텍스트 내적 재현만으로 문학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고글의 코는 환상적 기법으로 쓰인 풍자소설이다. 환상성은 풍자적 서사 위에서 그 비현실성의 실제성을 부여받고 풍자적 서사는 환상성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 간극과 거리를 문학적 양상으로 인정받는.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문학성은 19개의 등급으로 촘촘하게 구분되어 있던 관료제 중심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회상, 말하자면 당대의 현실을 배후에 두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형식이다. 현재성이 없어도 작품을 독해할 수 있지만 현재성이 동반될 때 해석은 문학성을 획득해 나가는 비평 과정이 된다. 문학성은 분명한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현재, 이름 없는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는 나보다 먼저 도착해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 서 있다. 이름 없는 것.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발견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 이건 보물이 맞다. 이건 보물이 아닌데 승인해줄 사람이 없을 때 대답은 더욱 요원해진다. 그 중에서도 현재성이라는 조건, 즉 텍스트 외부의 현실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문학성은 발생자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장소에서도 입을 띄울 수 있는. 질문은 다시 내게 물어온다. 어떻게 그 가치를 문학성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쓰고 있다. 돌이켜보면 모험적인 여행은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재성취하기 위한 노력,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재발견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듯하다. 영웅이 애써 찾아다니고 위기를 넘기면서 얻어낸 신적인 권능은 처음부터 영웅의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왕의 아들이고 그는 이로써 자기의 실제적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신의 아들은 이 이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영웅은 우리 모두가 내장하고 있대. 오직 우리가 이 존재를 발견하고 육화시킬 때를 기다리는 신의 창조적 구원적 이미지의 상징이다.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있는 이 글은 영웅 찾기 과정이 결국은 발견이 아니라 재발견, 성취가 아니라 재성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웅의 자리에 문학성을 넣고 모험적인 여행을 가리키는 말에 비평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낯설지 않다. 문학성이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발견되기 바라는 것, 잊혀진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발견과 재발견. 그렇다면 잊혀진 것은 어떻게 재발견될 수 있을까?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닐 건데 무슨 수로 기억 저편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일까? 무의식을 통해서다. 성취된 욕망, 절제된 충동, 회복된 상처는 혼돈의 형태로 등장해 질서 잡힌 세계를 균열낼 필요가 없다. 무의식은 실패의 언어다. 그리고 실패의 언어로 문학을 쓴다. 이때 문학의 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다. 계급적, 사회적, 문화적, 이른바 공동체의 무의식이다. 문학을 통해 우리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숨겨진 것, 찾아야 하는 것이 개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문학에 있어 나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회적, 젠더적, 문화적 주체로의 나인 것이다. 그에 기반한 공동체의 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과거를 재발견하게 한다. 모든 문학의 형식과 내용은 정치적 무의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모든 문학은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성찰로 읽혀야 한다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결론이 내게는 문학과 문학을 발견하는 비평의 출발인 셈이다. 문학사는 무의식적 역사다. 그러므로 잠복되어 숨어있거나 기형적으로 표출되는 무의식을 발견하는 일은 문학성에 관한 첫 번째 일이 되겠다. 김수영의 거미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거미는 거미라는 곤충에 빗대어 화자에 필요한 삶과 필요한 삶에서 비롯되는 서름,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욕망으로 인해 굴러가는 쳇바퀴를 멈출 수 없고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미줄을 엮지 않을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이며 모순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으스러진 서름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서름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 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김수영 거미. 자초한 고통이지만 그렇게 선택한 나 자신의 풍경을 혐오하고 그러면서도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계 상황으로 인해 몸이 까맣게 타버린 거미는 영락없이 화자의 분신이다. 거미 같은 나는 누구일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거미는 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알레고리가 된다. 거미는 노동의 상징이다. 끊임없이 집을 짓는 거미의 반복되는 노동은 착취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미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지식인인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계급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서름의 감정은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가을바람 늙어가는 데다 까맣게 타버리기까지 한 거미의 이미지는 고단하고 서글픈 현대인의 비극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모든 시인이 자신의 분신을 거미, 풍뎅이 따위 생물에 견주지는 않는다. 인간의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비인간에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마저 느껴지는 이 시는 김수영이 1954년에 쓴 작품이다. 휴전 이후 가난과 피로는 한국인의 공통된 정서였다는 점. 한국인 중에서도 김수영은 포로 수용소 생활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내면화했다는 정보가 가해질 때 시어들은 부피를 갖고 알레고리적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네 줄로 이루어진 시는 행간의 상징성을 늘리며 몸을 불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발견, 거미를 해석하는 것은 발견이 돼 거미의 문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견의 시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잊혀진 과거에서 또 하나의 거미를 찾아야 한다. 재발견 말이다. 우리에게 어떤 거미의 기억이 있었던가 거미줄을 위해서 까맣게 몸을 태워버리는 필요한 인간의 이미지는 시지프의 고난을 연상시킨다. 알베르 카뮈는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신의 저주를 받아 산 밑에서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삶을 살게 된 시지프의 운명을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인간의 삶에 비유한다. 그러면서도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은
자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무의미가 반복되는 삶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조리의 숙명을 타고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라고 주장한다. 시지프의 신화가 성취 없이 불연속적으로 불가해한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이 공허하고 황폐한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행복의 이념을 탄생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애에 그날그날을 똑같은 작업을 하며 사는데 그 운명도 시지프에 못지않게 부조리하다. 그러나 운명은 오직 의식이 깨어있는 드문 순간들에만 부조리하다. 신들 중에서도 프롤레타리오야 무력하고 반항적인 시지프는 그의 비참한 조건의 넓이를 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이다. 아마 그에게 고뇌를 안겨주는 통찰이 동시에 그의 승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멸시를 응수하여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조리한 세계에 갇혀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인간의 슬픈 운명은 매일같이 뽑아낸 실로 집을 만들어야 하는 거미의 삶에도 드리워져 있고 거미를 보면 자신을 떠올리는 화자의 삶에도 드리워져 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서름과 비참함을 느끼는 나는 그러나 그 부조리를 인식함으로써 김수영이란 서름을 인식함으로써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반복의 연속을 자각하는 와중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위와 허구의 덮개를 걷어내듯 온몸이 까맣게 타버리는 동안 다시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쌓지 않은 채로 어쩌면 아무것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 허구적이고 허위에 찬 형이상학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물려받은 유산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발견된 해석은 재발견을 통해 하부 구조의 텍스트를 만든다. 층위가 더해지는 동안 문학 내적 세계와 문학 외적 세계는 등가적 관계를 이룬다. 이런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세계 내에서 총체성을 획득할 때 작품에 대한 해석은 공동체의 무의식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되며 비로소 문학성을 얻는다. 거미의 고단함을 읽어내는 데에서 시작된 문학성의 행로는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인간 실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질문을 통해 해석의 넓이를 또한 깊이를 확보한다. 때로 이러한 읽기는 커다란 벽을 만난다. 의미를 거부하는 텍스트 앞에서 특히 그렇다. 나는 깊이가 없어요. 앨리스의 말이었다. 깊이를 부정하는 작품을 만날 때, 숨겨진 의미를 거부하는 작가와 독자를 만날 때 깊이의 거부는 또 하나의 암전 상태를 빚어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투명한 세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때조차 단일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이면이 없는 표정은 없다. 그것이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더욱 그렇다. 어느 작가가 하나의 단어를 선택할 때 그는 이미 단어가 품고 있는 무의식까지 함께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미는 없다. 무의미라고 말할 때조차 무의미의 무의식이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학작품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우리 모두가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는 것은 표면이고 표면은 보이지 않는 것과 뗄 수 없이 존재한다. 이따가 의미가 소거된 세계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그런 상상을 할 때면 늘 뒤따라오는 작품이 있다. 영화 무간도에 대한 생각이 난다. 무간도는 느와르 장르의 영화다. 느와르 세계관은 두 가지 조건을 통해 비극을 형성한다. 첫째, 주인공이 위기에 빠진다. 둘째,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데 복무한다. 노력과 절망이 비례하는 슬픔이야말로 느와르 세계관의 핵심이자 비극의 쟁점이다. 무간도의 주인공은 범죄 조직에 침투한 경찰 스파이다. 완벽한 스파이가 되기 위해 그의 신원은 조작되는데 불행히도 그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죽고 만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극은 예외적 고통이 아니라 인간 보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 외부자에 의해 입증된다. 이를테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 거꾸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 불신당하고 있다는 이해감.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문학성도 그와 다르지 않다. 살아있는 확정되지 않은 지나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발견되는 문학성은 내부자의 눈이 아니라 외부자의 눈으로 검증될 때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무의식의 객관은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학성, 그것인 개인의 무의식이 아닌 공동체의 무의식이 아니었던가. 가지오, 이 식으로의 파묻힌 기억에 나오는 노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에게 아들이 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선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맹목적 모험을 나는 문학에 대한 커다란 비유로 읽는다. 나의 무의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무의식을 향해 나가는 과정.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본 적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공통의 약속을 근거로 숨기는 자와 찾는 자가 불확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미결정 상태의 놀이. 한 사람의 설계에서 시작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 완성되는 돌발적인 놀이. 보물찾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전 상태가 아니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백지. 새하얀 백지는 때로 막막하지만 또 막연하지만 그 공백 위에서 우리는 문학적인 것들의 이름을 써나간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지난 7년 동안 내가 찾은 보물들의 목록이자 백지 위에 써나간 문학적인 것들의 이름이다. 이 보물들, 백지 위에 쓴 문학적인 것들을 언더스토리라는 개념으로 묶는다. 문학은 언더스토리다. 언더스토리는 하층식 생 혹은 하목층을 가리키는 말로 숲 지붕과 숲 바닥 사이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살림학 용어다. 곰팡이나 이끼를 비롯해 어린 나무의 묘목이나 높이가 2미터 이내로 땅속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감목 같은 내음성 식물, 그늘에서 견디는 능력이 큰 식물들이 언더스토리에 속한다. 태양빛의 상당 부분은 숲의 지붕에 해당하는 임간층 식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중간층, 즉 언더스토리에 살아가는 식물들은 늘 빛이 부족하다. 내게 있어 문학은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다. 그늘을 견디기 위해 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영양을 마련한다. 그 생존 방식 핵심에 연결이 있다. 독립된 개체들처럼 보이는 식물들은 곰팡이를 매개로 소통하며 영양을 주고받는다. 인간 사회도 식물들의 방식을 닮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만든다. 그 절실하고 애틋한 심층의 연결에서 이야기가 탄생하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양과 영향을 준다. 문학은 언더스토리다. 이 책은 그늘진 중간층에서 생성되는 심층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문학을 찾는다. 키워드는 모두 네 개다. 인간, 자아, 사랑과 울, 그리고 윤리. 일부는 동시대적인 시선으로 인간을 해석하고 정의해보려 한 흔적이 담긴 글들로 구성되었다. 시, 소설, 희곡 등 네 개 있어 인간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묻고 답하게 해준 작품들을 분석한 글이다. 2부에서는 자아라는 신화가 해체되고 파편화된 나들이 전면화하는 현상에 집중한 글들을 모았다.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아의 영점을 향해 가는 나들의 경향은 지난 시간 내가 읽은 작품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무기력한 청춘, 유령주체 등 성장이라는 이념을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않는 시대에 파편화된 자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았다. 한낮의 우울에서 앤드루 솔로몬은 우울을 사랑하는 부재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우울은 사랑과 사랑의 부재라고 쓸 수 있고 사랑과 우울을 마음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다. 3부에서는 사랑과 우울이란 심리적 현실에 집중 의식을 밀어 올리는 무의식의 영향들에 대해 생각했던 글을 모았다. 4부에서는 미학으로서의 윤리에 대해 고민했던 지점들이 두드러진다. 정리하고 보니 여성의 삶에 밀착한 글들이 많다. 옳고 그름의 미학과 만나는 지점에 대한 질문을 두말할 것 없이 지난 시간 한국 문학의 현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된 논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만족할 만한 질문과 대답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시대와 나의 문학에 대해 답해보려 했던 의지였다고는 말할 수 있다. 문학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보물찾기가 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게임, 혼자만의 게임을 독자들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문학을 사랑하는 어느 이름 모를 독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설레게 한다. 늘 응원하고 기대해 주시는 믿음사 박근석 박산주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명호 회장님께서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내가 늘 부족한 공부에 불안해하고 주눅들어 할 때마다 믿음사에서 보내는 하루 8시간이 가장 생생한 문학 공부라고 일깨워주셨다. 빼야 할 글과 더 써야 할 글을 정확히 알려준 김아진 편집자가 없었다면 갈피를 잃었을 것이다. 문학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라며 어느 선배의 말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 편집자들과 보낸 시간이 없었다면 몰랐을 기쁨이다. 2022년 10월 박해질. 다시 만난 인간. 인간이 결속하는 방식은 눈송이.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언더스토리. 하층 식생 또는 하층목을 의미하는 언더스토리는 숲 지붕과 숲 바닥 사이에 사는 생물을 부르는 산림 생태학 용어다. 태양광의 상당 부분을 숲의 지붕에 해당하는 인간층 식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중간층, 즉 언더스토리에 살아가는 식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빛만을 받아먹는다. 그러나 이들은 음지에서도 광합성을 하며 독립적으로 영양을 마련한다. 곰팡이나 이끼, 지으류, 감목, 묘목 같은
내음성 식물들이 언더스토리에 속한다. 언더스토리는 산림학적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은유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언더스토리는 서로 뒤엉켜 나무와 숲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명을 부여하는 언어, 역사, 사상, 그리고 그들이 얽히고 설켜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이야기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진적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들은 곰팡이를 매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식물들이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곰팡이 등 균사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란 관점은 대표적인 언더스토리다. 나는 살림막 용어로서 언더스토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언더스토리, 즉 언더스토리의 언더스토리를 다시 한번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더스토리의 세 번째 의미인 셈이다. 언더스토리가 숲에서 살아가는 하층 생물을 지칭한다면 언더스토리,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언더스토리란 인간 세상에 적용한 이야기다. 인간도 언더스토리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모종의 연결체에 의해 이어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본다면 산림학적 개념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하는 문학적 관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인간 세계를 향한 문학의 관점이야말로 언더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더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상리공생이라는 개념이다. 상리공생은 생물학에서 편리공생과 상반되는 용어로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생관계의 일종인 상리공생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한 관계로 인식된다. 결국 상리공생 역시 기생관계로 흘러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에서는 기생관계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유카 나방의 관계가 그렇고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와 이 오징어가 빛을 발산하게 돕는 발광세균 또한 그렇다. 인간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위. 상리공생은 진화와 선택으로 형성된 세계가 아니라 공유와 공존으로 생존하는 세계다. 예컨대 균류 네트워크를 통해 식물들은 서로 자원을 분배한다. 숲속에서 나무들은 영양소를 서로 나눈다. 죽어가는 나무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처분해 네트워크에 양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러므로 투병 중인 나무는 양도받은 잉여 자원을 통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식물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뒤엉킨 뿌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식물들은 독립이 아닌 공생의 형태로 거대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거대한 하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모종의 연결체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공존하는 인간 세계를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도출된 개념이 홀로바이온트다. 급진적 생물학자 림 마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다. 인간은 마골리스가 홀로바이온트라고 부른 존재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합적인 유기체로서 홀로바이온트는 삶의 과제를 함께 조정하고 공동의 삶을 공유하는 세균, 바이러스, 군류로 구성돼 생탁질 단위로 정의된다. 홀로바이언트라는 단위로 바라본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파악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다. 한 그루 나무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존재도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세계를 식물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평범한 상상력으로 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관념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식물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란듯이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뚜렷한 사례로 존재하기에 진화론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인간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식물의 언어를 채택할 수는 없는 탓이다. 한강의 수소는 공생관계를 살아가는 생명체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한강이 그려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이미 홀로바이언트적으로 존재했다. 그들은 각자 혼자 고통받았으나 그 고통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고통의 결과 또한 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식물과 식물을 연결해주는 균사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한강의 소설은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강의 소설을 거듭 읽으며 우리는 그 무엇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짐작해 왔다.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이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리 색다를 것도 그리 낯설 것도 없는 말이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안일한 태도의 방중처럼 보일 지경이지만 그 연결의 실체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고통을 상상하는 일은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낯선 일이다. 그 낯선 세계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고통의 내력을 갱신해온 작가 한강이 또다시 고통을 썼다고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아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강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의 공백에서 찾아낸 이름 없는 고통들을 내적으로 옮겨와 자라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통 속의 장소, 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항쟁의 희생자 가족인 인선과 인선의 가족의 깃든 슬픈 역사에 대해 알게 되는 경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경화는 4년 전 꿈에서 본 풍경을 자신이 소설을 쓴 적이 있는 강주 학살에 대한 것이라 여기고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자신이 오랜 친구인 경화에게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4년 동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시작조차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듯했다. 미루고 미루던 그 일이 다시 거론된 건 인선이 사고를 당하면서다. 어느 겨울 경아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있는 인선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는다. 제주도로 거처를 옮긴 인선이 혼자 통나무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와 함께 제주도 집에 남겨진 앵무새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다. 더 이상 돌볼 가족도 없고 당장 출근해야 할 직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에 빠져 유서 쓰기만을 반복하고 있던 경아에게는 가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 폭설을 뚫고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인선의 가족사를 알게 된다. 이로써 경아와 인선을 오가던 이야기는 제주 학살의 피해자인 인선의 어머니와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한강의 전작들에게서 같이 이 소설에서도 몸은 형용하기 힘든 고통에 머물거나 관통하는 장소다. 경화의 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고통은 불안인지 전율인지 고통인지 각성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찾아와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지배한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고 무기력도 계속된다. 통증이 가져다주는 고립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고립이 통증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그가 쓰고 있는 글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그가 쓰고 있는 건 소설이 아니라 유서다. 경화가 살아있다는 감각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강렬하다. 그가 가장 깨어있을 때는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인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꿈에서 깨어난 경화가 느끼는 고통, 즉 가장 살아있을 때의 감각이다. 그때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마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은 같은 떨림이었지만 눈물 같은 건 흐르지도 고이지도 않았다. 그걸 공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불안이라고 전율이라고 도련한 고통이라고. 아니 이건 네가 부딪히도록 차가운 각성 같은 거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칼이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도 없을 무거운 쇳날이 허공에 둬서 내 몸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마주 올려다보며 누워있는 것 같았다. 규명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경아와 달리 인선은 사고로 인해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잘린 손가락을 그대로 두면 평생 통증에 시달려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통증을 일으켜 신경을 자극하면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에 고통과 대면하고 있는 인선. 다음의 인용문은 그런 인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경아가 품고 있는 생각을 보여준다.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경아의 몸에 처해 있는 통증과 비교해 대단히 가학적으로 보이지만 간병인의 말처럼 자신의 고통을 똑바로 응시하는 인선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경아에 마주하지 않는 고통이야말로 당장은 아픔이 덜하지만 평생 그를 괴롭힐 환지통인 것만 같다. 저렇게 끔찍한 통증을 계속 일으켜야만 신경의 실이 이어지는 건가?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21세기의 의술에 저런 것 말고 방법이 없나? 시간을 다퉈 공항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 너무 작은 병원에 온 것 아닌가? 몸의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는 장소다.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신은 세력하지 않지만 몸은 세력한다.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른 대로 강한 힘이 스치고 지나면 스치고 지나가는 대로 몸에는 반드시 빛과 그늘의 흔적이 남는다. 한계가 선명한 물질이 몸을 지니고 있다는 건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몸을 가진 우리에게 고통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 꿈이 지배하는 경화도 그런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스스로 통증을 일으켜야 하는 인선도 그런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은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만은 선택할 수 없다. 경아의 몸이 꿈의 지배 아래 있다면 인선의 몸은 역사의 지배 아래 있다. 꿈과 역사. 꿈도 기억이고 역사도 기억이다. 꿈이 개인에게 속한 정체불명의 기억이라면 역사는 시대에 속한 정체 그 자체의 이야기다. 소설은 경아가 꾸는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눈 내리는 벌판 위에 서 있는 경아의 눈에 벌판에 심긴 수천고리의 검은 통나무들은 누군가의 묘비처럼 보인다. 여기 묘지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 발 아래로는 물이 차오르고 경아는 무덤이 물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다 잠에서 깬다. 꿈속에서의 장면들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꿈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꿈이 기억의 한 축이라면 다른 축에는 역사라는 공동체의 기억이 있다. 꿈이 실제하지만
실제적이지 않다면 역사는 실제적이긴 하나 실제하진 않는다. 모두의 기억이란 누구의 기억도 아니기 때문이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꿈과 역사를 명징하게 대비시킨다. 꿈은 무의식의 기억이고 역사는 의식화된 기억이다. 꿈은 고통을 일으키지만 역사는 고통을 잠재운다.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도시에 대한 꿈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빠르고 직관적이었던 그 결론은 내 오해였거나 너무 단순한 이해였는지도 모른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이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경화는 꿈이라는 무의식을 통해 스스로도 인식할 수 없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인선은 역사를 상징한다. 인선의 고향은 제주이고 인선의 엄마는 제주 4.3항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인해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경화의 직업이 소설가이고 인선의 직업이 다큐멘터리 작가였다는 사실은 두 세계에 대한 비유로 작용한다. 소설가는 꿈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의식으로 긁어내므로써 자신과 타인의 통증을 불러낸다. 반면 인선은 자신의 몸에 남겨져 있는 어른들의 증언과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기록들을 통해 고통을 인계받았다. 두 사람이 함께 검은 나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것, 잊고 있었던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과 역사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 결합의 형태는 인선의 가족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데 피해자들의 증언이자 기억이다. 꿈도 역사도 아닌 기억들은 꿈인 동시에 역사인 기억이나 하나의 기억에서 또 다른 기억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형태를 가지고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가볍고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이다. 어떤 기록보다 더 강한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꿈보다 더 허약한 기록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억을 매개로 고통을 기억하는 인간에게 시작과 끝은 규명할 수 없는 기준이다. 나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끝과 끝을 결정할 수 없다. 고통의 네트워크가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언더스토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시작과 끝은 탄생과 죽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끔찍한 학살로 비참하게 죽었거나 실종되어 죽음조차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인간 아닌 존재이지만 아직 인간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의 인간이거나 인간이지 않은 존재는 이유를 살아가고 는 인성과 경화에게 연결되어 두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채 서로 연결되는 존재인 나무를 심는 행위는 묘지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행위이지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과 살아있는 이들의 목숨을 연결시킴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시공간을 살았던 이들과 연결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역사적 인간이고 역사 속 인간이다.